안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해보니까 한 달 만에 돌아왔네요. 첫 번째 감사할 일은,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다는 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올린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도 좀 상처를 좀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좀 이제 다른 일로 좀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글을 못 올리다가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냐면 종합평가 이제 장문형 시험에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있다가 오늘 어떤 분이 그 연지곤지 이야기를 하셔서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구술시험 2탄 그래서 2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술시험 아시겠지만 5문제 10분 25점. 이 점수가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문 시험, 쓰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10점인데 구술 시험은 25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면접관에 따라서 점수가 좀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말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연습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적어 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말하기나 아니면 쓰기에 정답은 없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의 상황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제가 예시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예시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자신의 나라를 비교하는 내용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고향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에 대한 게 이제 장문 시험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려고 이제 베트남 학생과 같이 해보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도 지금 베트남에서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 온 지 또 오래되고 이러면 고향의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과 고향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하고 1대1로 어쨌거나 질문을 주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뭐 한국 사람이 문제를 내주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시 자료는 뭘로 가져왔냐면 귀화용 샘플 문항 최근에 그 공개되었던 구술 시험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도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된 도시에는 주차 공간 부족,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층간 소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촌락에서는 자연재해, 지역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도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으려는 님비 현상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간의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의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1번,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집중된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층간 소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2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님비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있죠.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도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으려는 현상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왜 이걸 그 서클, 동그라미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땡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받는 사람, 시험을 보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 예시를 이제부터는 뭘로 들으려고 하냐면 제 그 베트남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이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베트남 이름은 마일란입니다. 마일란 씨 고향의 도시나 촌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고향의 모습을 비교해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제가 드리는 건 그냥 하나의 예시. 그리고 왜 제가 자꾸 이제 베트남을 예를 드냐면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주로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베트남어를 아주 조금 아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 고향에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그래서 공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4번,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장점, 단점.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써봤는데 한번 어떤지 보세요. 그러니까 장점만 이야기해도 되고요. 단점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청마루, 마루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냉방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냉방 시스템, 여름에 냉방 시스템인 마루와 그 다음에 겨울에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옥은 여름에는 시원한 마루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바람이 잘 들어와서 바닥은 따뜻하지만 공기는 추운 단점이 있습니다. 5번에 1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의 종류와 그 의무의 내용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거 정말 말하기 힘들겠죠? 종류만 말하라고 하든지, 그죠? 내용까지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외워서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이고 국방의 의무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기여할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는 일정 연령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이고 근로의 의무는 자신의 능력 내에서 적당한 일을 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왜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4대 기본 의무 중에 하나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질문이 나뉘어진다면.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들이 왜 4대 기본 의무를 다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샘플 문항으로 나온 귀하용 평가였고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영주용 샘플 문항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는 설날에 먹는 떡국을 들 수 있다. 떡국은 흰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음식이다. 가래떡의 긴 모양은 무병장수를 뜻하고 흰색은 한 해의 때를 벗고 깨끗해지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해서 떡국 몇 그릇이나 먹었어?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한편 추석에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으로는 송편이 있다. 송편은 한 해 농사지은 햅쌀과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으로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돌봐준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만들어 먹는다. 네, 여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그렇죠. 설날, 음력 1월 1일 설날과 음력 8월 15일 추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무병장수라는 건 뭐냐면 병이 없이 오래 산다. 이것을 무병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한다. 이게 떡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이에요? 그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보이시나요? 요거죠. 떡국입니다. 새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2번.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과 추석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달라요? 네, 설날은 떡국, 그렇죠. 추석은 송편.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마일란시 나라에서는 명절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을 먹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정말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이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죠? 중국이면 중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여러분의 명절 음식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에서는 떡국은 그죠?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뭐 깨끗해진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아까 보면 가래떡이 뭐 흰색 이거가 뜻이 있었고요. 뭐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제 고향에서는 설날에 반증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어떤 명절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현대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구술 시험과 장문형 시험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여기에도 나오고 다른 쪽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거 인터넷의 그 장단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쓰기 문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터넷으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뱅킹과 쇼핑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돈을 보낼 수 있고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게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5번입니다.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처음 보는 문제시죠. 도시, 그죠? 한국도 서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뭐 도시화가, 그렇죠? 진행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실까요?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시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농촌의 인구 증가를 위해 농업을 현대화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구술 시험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한국의 전통 결혼식입니다.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누어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이 장면이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이거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 그러니까 현대 지금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 결혼식에 대해서 쓴 것이고요. 어디인가에 검색해서 전통 결혼식, 한국의 전통 결혼식을 보면 신랑은 어떤 모습, 신부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본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한국의 전통 결혼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습니다. 지금 현대 결혼식은 주례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렇죠. 2번, 신부가 연지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 이거 어떤 이유일까요?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사전평가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술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일란시 나라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샘플 문항에 쓰기 문제에 결혼식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의 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어떤지를 꼭 쓰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정말 답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래도 한번 이제 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한번 보세요. 제 고향에서는 결혼식을 신부 측, 신랑 측 이렇게 2번 합니다.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여기고 며칠 동안 즐겁게 보냅니다. 그래서 쓰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더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소개할 건지 잘 기억해 보세요. 문화 차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문제로 만들어 봤거든요. 한국과 고향의 문화가 달라서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밥을 먹을 때 어른이 숟가락을 드신 후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어도 다른 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가 달라서 실수했던 경험, 뭐 이상했던 경험, 아니면 문화 차이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한국의 결혼식에서 갖추어야 할, 같이 나오네요. 예절에 대해 말해보세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내고 결혼식이 끝난 후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한국의 장례식에서 갖추어야 될 예절에 대해 말해보세요. 결혼식과 장례식, 장례식은 어떤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문상객은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유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유족을 위로합니다. 고인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고요. 유족이라고 하면 남겨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네. 구술시험 이해시 두 번째입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거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이다.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무엇이든지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그만두고 싶은 곳이 직장이다. 그만큼 직장은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무 시간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직장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곳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있는 예시 문제는 한국어 중급 2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1번,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 합니까? 여기 보시면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근무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있죠. 인터넷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일란 씨가 생각하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시를 썼는데 이거 직장 생활을 잘하는 비법, 이거에 대해서도 글쓰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좋아야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경제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강의 기적? 1960년대 한국은 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약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나타내는 말로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네, 기러기 아빠도 교육열과 관련되죠. 어린 자녀와 아이의 엄마가 조기 유학을 가고 아빠가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 학비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문제도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사교육비로 많은 돈을 씁니다. 또 학생들은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제 부분과 교육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 다음 이제 정치 정치 문제로 가져왔는데 네, 한번 볼까요? 한국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한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며 현재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며 한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연임 제한이 없다. 대통령 투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유효 투표에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말도 어렵죠? 연임이라는 것은 2번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 더. 그래서 연이어서 그거에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제고요. 그래서 반대가 이제 단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 국회의원은 4년 연임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합니다. 2번 대통령 투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선거의 4대 원칙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숫자로 하는 거,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뭐 의무, 권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었었죠. 한국의 4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이 가져왔습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만 19세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평등선거는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하는 것입니다. 비밀선거는 누구를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직접선거는 본인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선거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렇죠? 평등선거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2표 아니고 공평하게 한 표. 비밀선거, 다른 사람한테 쉿,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선거죠. 직접선거,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안 됩니다. 이게 직접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4대 원칙 잘 기억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4번 정치로 좀 가져왔어요. 계속. 한국은 국가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보세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볼까요? 행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나라의 살림을 담당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5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한국 사회의 5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술시험 예시입니다. 이 문제는 5단계에 있는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거였고요. 예전에 제 학생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힌트 삼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술시험에 어떤 문제가 났다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이 있다. 정해진 날짜에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시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이다. 이제는 정기시장이 많이 사라졌다. 날마다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재래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래시장에는 전통적 시장의 모습이 남아있으며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상인들의 인심이 좋다. 소비자와 상인의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팔고 있는 현대식 시장이다. 주차장이 넓고 물건의 종류가 많다. 정찰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정찰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값이. 그래서 그 값 그대로 줘야 된다. 이게 정찰제이고요. 흥정한다는 깎아주세요.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정기시장과 1번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가 정기시장, 여기가 상설시장 한번 볼까요? 정기시장은 정해진 날짜에만 열리고 상설시장은 날마다 열립니다. 재래시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죠.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상인들의 인심이 좋습니다. 소비자와 상인이 흥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떠신가요? 마엘란 씨가 주로 이용하는 시장은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 정기시장도 있고 뭐 상설시장 여기 종류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지 그 부분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주로 물건을 삽니다. 싱싱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물건값을 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번 한국의 대중교통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고 마일란 씨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이런 문제 대중교통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도시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가 있고 도시 밖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입니다. 요금이 싸고 버스가 자주 와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일란 씨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쓰기 문제에도 나오는 문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꼭 끄고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적당히 넣고 자주 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좀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술 시험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해 이제 12월 14일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